중국 상하이의 한 명문 국제학교에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일입니다. 부유한 집안 자녀들이 모인 학교에서 학생들이 갑자기 한글로 메모를 하고 한국어로 대화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한글 사용하니까 진짜 편하다. 한자는 너무 많고 어려워서 못 쓰겠어. 이제 한자 안 쓰고 한글만 사용할래. 15년 경력의 베테랑 중국어 교사가 목격한 이 충격적인 변화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중국 전체를 바꾸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최상류층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글의 위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하이 국제학교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리웨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는 상하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죠. 학생들 대부분이 재벌가나 고위 공무원 자녀들이에요. 학비만 해도 일반 직장인 연봉의 몇 배에 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교실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중국 고전 문학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당나라 시인 이백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뒷자리에서 뭔가 소곤소곤하는 소리가 들렸죠. 처음엔 그냥 학생들끼리 떠드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너무 이상했어요. 중국어도 영어도 아닌 완전히 다른 언어더라고요. 발음도 낯설고 억양도 우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습관적으로 학생들 책상을 둘러보는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메모지 곳곳에 한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글자들이 곳곳에 보였죠. 처음엔 단순한 낙서인 줄 알았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써져 있더라고요. 마치 서예를 하듯이 한 획 한 획 정성껏 쓴 흔적이 역력했어요. 다음 날부터 더 주의 깊게 관찰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반 학생 중 절반 이상이 쉬는 시간에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더라고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특히 우리 반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인 차오양이가 친구들과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 아이는 평소 중국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서예도 잘하고 고전 문학도 좋아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집안도 전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가문이고요. 그런 아이가 왜 갑자기 한국어에 빠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런 현상이 우리 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다른 반 교실을 슬쩍 들여다봐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목격할 수 있었어요. 도대체 이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이야기해보니 모든 분들이 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수학 선생님은 학생들이 계산할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국어로 세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도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 발음으로 읽으려고 한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1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급격한 변화는 처음 봤거든요. 더군다나 이 학교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아온 아이들이에요.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죠. 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영어 공부에 열중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갑자기 한국어라니요. 그런 아이들이 왜 갑자기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연달아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내용은 모두 비슷했어요. 아이가 집에서 한국 드라마만 보고 한국어만 배우려고 한다는 거였죠. 처음엔 한두 명 정도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루에 대여섯 통씩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니까 새로운 것에 관심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죠. 하지만 계속해서 비슷한 전화들이 걸려왔어요. 한 부모는 아이가 집에서 한국 음악만 듣는다고 했고, 또 다른 부모는 아이가 한국어 과외를 받고 싶다고 조른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용돈을 모아서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았다는 학생도 있었어요. 정말 놀란 건 이런 현상이 우리 학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같은 지역 다른 명문 학교 선생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상하이 전체 사립학교에서 한국어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베이징이나 광저우의 명문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렸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재벌 2세들까지 이런 현상에 빠져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평소 중국 전통 문화 교육을 강조하던 부유층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이런 집안 아이들은 보통 서구 문화나 중국 전통 문화에만 관심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겼거든요. 특히 학부모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정기교사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됐어요. 역사를 가르치는 동료 장밍 선생님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장밍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교사예요. 중국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분이죠. 학생들 사이에서도 박학다식하기로 유명하고 학부모들도 신뢰하는 선생님이에요. 장밍 선생님은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문화는 결국 중국 문화의 아류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자도 우리가 만든 거고 유교 사상도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건데 왜 굳이 그 영향을 받은 나라의 문화에 매달리느냐는 거였죠. 학생들이 정체성을 잃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특히 장밍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은 역사적 맥락이었어요. 5천년 중화 문명을 버리고 한류에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에 걸쳐 쌓아온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 문화에 현혹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죠. 장밍 선생님의 말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한국 문화 중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전해진 것들이거든요. 한자도 그렇고 유교 문화도 마찬가지고 건축 양식이나 음식 문화까지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 학생들이 굳이 한국 문화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모습을 직접 본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보이는 진심 어린 관심과 학습 의욕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평소 공부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까지 한국어에는 열정을 보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건 15년 교직 생활에서도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대체로 장밍 선생님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나이가 많은 선생님들일수록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죠. 중국어 선생님들은 자신들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고, 역사 선생님들은 전통 문화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어요. 하지만 젊은 선생님들 중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영어 선생님은 오히려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했고, 음악 선생님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 자체가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계속됐어요. 장밍 선생님의 말처럼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의 관심을 존중해야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교사로서의 의무와 학생들의 학습 의욕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 며칠 후 장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안 된다면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했어요. 학생들에게 중국 문화의 우수성을 더 강조해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였죠. 심지어 한국어 사용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눈빛을 봤을 때 단순히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학생들과 이야기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고민이 깊어질 무렵 정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우리 반에서 가장 모범적인 학생인 차오 양이 수업 후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이 아이가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15년 교직 생활에서 학생이 먼저 찾아와서 이런 요청을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차오양이는 상하이에서도 손꼽히는 부호 집안의 자녀예요.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어머니는 유명한 심장외과 의사죠. 집안 자산만 해도 수십억 위안에 달한다고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최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아온 아이라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지식도 해박하고 예의범절도 완벽해요. 그런 아이가 왜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차오양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어 높임법에서 진짜 예의를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섬세한 감정들을 한국어로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언어 자체에 녹아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특히 차오양이가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선생님, 한국어로 고맙습니다와 감사합니다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감사 표현이지만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언어의 깊이를 느꼈다고 했어요. 중국어로는 그냥 실시 하나로 끝나는데 한국어는 훨씬 다양하고 섬세하다는 거죠. 또한 한국어의 존댓말 시스템이 단순히 나이나 지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중국어의 직설적인 표현과는 다른 매력을 느꼈다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경험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차오양이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아이들끼리 모여서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정말 언어 자체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였죠. 심지어 한국어 공부 모임까지 만들어서 서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오양이는 또 다른 경험도 이야기해줬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을 때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그분이 정말 놀라면서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중국 학생이 한국어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걸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뿌듯함과 자부심을 잊을 수 없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차오양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정신을 함께 배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차오양이의 말을 듣고 나니 이 아이들이 단순히 외국 문화에 현혹된 게 아니라 언어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중국 전통 문화에서 강조하는 예의와 배려, 정신을 한국어를 통해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며칠 후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로 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한국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됐는데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한국어 수업 개설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처음엔 정말 놀랐죠. 교장 선생님은
평소 중국 전통 문화 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하시는 분이거든요. 학교 설립 당시부터 중화 문명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을 심어주는 교육을 추진해 오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학교에서 몰래 조사한 결과인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우선 한국어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습 태도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적극적이라는 거였어요. 수업 참여도나 과제 제출률, 심지어 출석률까지도 현저히 높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학습 능력 향상 데이터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다른 외국어 학습 능력이 일반 학생들보다 40%나 높다는 거예요. 특히 언어 감각이나 문법 이해도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였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데이터는 학부모 만족도였어요. 처음엔 학부모들이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변화를 목격한 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의범절이나 언어 습관에서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족들에게도 더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한다는 피드백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자신도 이런 현상을 우려했지만 실제 결과를 보니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단순히 외국 문화에 빠진 게 아니라 언어 학습을 통해 인성까지 발달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특히 교장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은 교육적 효과였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익히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억지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데 언어 학습을 통해 저절로 체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하셨어요. 가장 설득력 있었던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이런 문화적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글로벌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는 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교장 선생님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중국 문화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한국어 수업을 도입하더라도 중국어와 중국 문화 교육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교장 선생님은 마지막에 제게 중요한 역할을 부탁하셨어요. 중국어 교사로서 한국어 교육과 중국어 교육 사이의 균형을 잡아달라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 드디어 시범적으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됐어요. 교장 선생님이 한국어를 전문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을 모셔왔거든요. 김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중국에서 5년째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저는 중국어 교사로서 김 선생님과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도 중국어와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두 언어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김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금세 요령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첫 수업날 교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랐어요. 평소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던 학생들까지도 모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눈빛부터가 달랐어요. 정말 간절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15년 교직 생활에서도 이런 열정적인 수업 분위기는 처음 봤어요. 김 선생님은 첫 수업에서 한국어의 기본 인사말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죠.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발음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심지어 메모까지 꼼꼼히 적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학생들이 서로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평소에는 친구들끼리도 반말이나 대충 하는 말투를 썼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부터는 서로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교실 분위기가 눈에 띄게 변했어요. 학생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농담을 할 때도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과자를 나눠 먹을 때도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국어로 말하면서 건네주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수업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답안을 베끼려고 하는 걸 목격했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옆에 앉은 학생이 조용히 그건 옳지 않아요라고 한국어로 말하더라고요. 정말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톤이었어요. 김 선생님은 수업 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쳐 봤지만 이렇게 빠르게 언어의 정신까지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히 언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예의와 배려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3주차가 되자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났어요. 학생들이 복도에서 마주칠 때도 한국어로 인사하고 심지어 다른 과목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께 한국어로 인사드리는 학생들이 생겼어요. 처음엔 다른 선생님들이 당황해 하셨지만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자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그렇게 반대했던 학부모들로부터 감사 인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녀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내용들이었죠. 이런 급격한 인식 변화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리밍이 어머니였어요.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분인데 전화를 받아보니 목소리부터 달라져 있더라고요. 아이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훨씬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한다며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할머니께 드리는 인사말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리밍이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예전에는 할머니께 그냥 안녕이라고 대충 인사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라고 정중하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작은 변화 같지만 가족들이 느끼는 감동은 정말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밥상에서도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식사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연락이 온 건 차오양이 아버지였어요. 평소 중국 전통 문화를 중시하시는 분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동양의 예의범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 전통 예의와 한국어의 존댓말이 서로 비슷한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특히 차오양이 아버지가 인상 깊어한 부분은 언어를 통한 인성 교육이었어요. 억지로 예의를 가르치려고 하면 아이들이 반발하는데 언어 학습을 통해서는 자연스럽게 체득한다는 거였죠. 오히려 중국 전통 문화에서 강조하는 효도나 존중의 정신을 한국어를 통해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형제자매 관계의 변화였어요. 한 어머니는 형과 동생이 항상 싸우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면서 배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형이 동생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하고 동생도 형한테 고마워라고 인사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학부모 간담회를 열었을 때 더욱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아버지는 아이가 용돈을 받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한다며 뿌듯해하셨어요. 또 다른 어머니는 아이가 집안일을 도와주면서도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한다며 기특해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할머니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손자 손녀가 이상한 말을 한다며 걱정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예쁘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할머니는 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며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놀란 분은 바로 장밍 선생님이었어요. 그동안 강하게 반대했던 분인데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할 말을 잃으시더라고요. 특히 중국 전통 예의와 한국어 존댓말이 비슷한 정신을 담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 학부모가 한 말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단순히 언어 실력만 늘어난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는 거였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2달 후 학교에서 연례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됐어요. 각 반별로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는 행사였는데 우리 반은 당연히 한국어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주제는 언어 속 예의와 배려였어요. 정말 깊이 있는 주제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은 몇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중국어, 영어, 한국어의 감정 표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실제 상황극을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기로 했어요. 대본도 학생들이 직접 작성했는데 정말 수준이 높았어요. 2달 동안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이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였죠. 발표 당일 강당에는 전교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까지 참석했어요. 우리 반 순서가 되자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갔는데 정말 자신감이 넘쳤어요. 평소 발표를 부끄러워하던 학생들까지도 당당하게 서 있더라고요. 차오양이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달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했죠.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실연으로 보여줬어요. 첫 번째 상황극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었어요. 같은 의미지만 한국어 표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2번째 상황극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실수를 했을 때 사과하는 장면이었는데 한국어의 죄송합니다와 미안합니다의 차이까지 설명했어요.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한국어의 섬세함을 정말 잘 표현했더라고요. 관객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학생들이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었는데 한국어로 표현할 때와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특히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에 담긴 진심이 관객들에게도 전해졌는지 강당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차오양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양 언어는 나를 표현하지만 한국어는 너를 배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가 언어에도 반영된다는 깊이 있는 분석이었어요. 고작 15살 학생이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학부모들은 물론이고 다른 반 학생들까지도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심지어 평소 한국어에 반대했던 몇몇 선생님들까지도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다른 학교에서 온 선생님들의 반응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로 문의 전화를 주셨거든요. 자기 학교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상하이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장밍 선생님의 변화였어요. 축제 후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오히려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본인도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축제 이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한국어 수업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고 다른 학급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상하이의 다른 명문 학교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장 뿌듯했던 건 학생들의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통해 배운 마음가짐이 일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현상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15년 교직 생활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경험이었어요.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키우는 교육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 학교는 상하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교육 혁신 사례가 됐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학생들이 진짜로 변했다는 거예요. 한국어를 통해 배운 배려와 존중의 마음이 이제는 그들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